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톤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힘차게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 밀떡은요, 만약의 전쟁사 시간이네요. 이번 만약에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봄직한 것들, 그런 것들을 정 작가님이 예리하게 한번 던지시는 그런 시간이죠. 어떤 걸 던지셨을까요? 뭐 이번 시간은 제가 예전부터 역사를 처음 이제 관심을 가질 때부터 했던 게 이제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다면 이고요. 영원한 떡밥이죠. 네, 여기에 네.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붙는 게 그랬다면 과연 우리는 만주를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을까? 요동 땅까지. 네, 그러니까 그 사실 앞에 얘기는 뒤에 얘기 때문에 붙은 그런 거겠죠. 지금 한반도에 비해서 한 몇 배 정도였어요? 2배에서 3배 정도였고요. 지금 역사 지도를 보게 되면 이제 그 경계선을 긋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경계선은 DMZ잖아요. 양쪽에 철책 거놓고 사람 못 들어가는. 근데 고대에는 그런 식의 경계선을 긋지 못하죠. 왜냐하면 선 땅도 넓고 뭐 기술도 없으니까. 그래서 거점 도시들을 두고 자연스럽게 선이 형성되는데, 예를 들어서 동쪽으로는 책성이라고 부르는 혼춘 지역에 이제 국경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보다 영향력이 더 멀리 미쳐져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경계를 하게 되면 지금의 뭐 동북삼성 지역의 상당 부분은 이제 고구려 영토. 이제 내몽골 지방까지 이제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에서 최대 전성기인 그렇죠. 장수왕 시절의 맞습니다. 영토면 가장 전성기의 영토로 따지면 말씀하신 대로 고구려가 지금의 영토에 근데 그때 고구려에 어떤 전략 때문에 그렇게 이제 확장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포텐이 있죠. 영토가 넓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만주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기병대를 양성하기가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기병대, 그다음에 만주 지역에 철이 많았기 때문에 이 철 이용한 철갑옷, 금속 무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광개토 대왕 때 이게 이제 소수리왕 때부터 모였던 군사력이 그때 이제 발현이 돼서 남쪽으로는 왜군과 손잡은 백제 두들겨 패고 그다음에 이제 남해안까지 내려갔었어요. 가야를 점령하느라고. 그다음 북쪽으로는 지금의 베이징 지역까지 영향력을 미쳤. 그때 고구려가 치고받고 싸웠던 나라가 전연이란 이제 연나라였었는데 그 연나라도 거의 멸망시킬 정도로 두들겨 패버렸죠. 그 정도로 아주 강대국이었다. 거란이나 뭐 다른 쪽은 말할 나위도 없고 이제 그 막대한 영향을 끼쳤고, 이 전성기는 장수왕 때 그리고 장수왕의 다음 왕인 문자명왕 때까지 이제 이어진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때 영토를 보면 뭐 중원 고구려비에서 알 수 있듯이 충청도 지역까지 영향이 좀 미쳤죠. 근데 고구려가 왜 와해가 된 거예요, 갑자기? 가장 큰 거는 연개소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이 이제 내전을 벌여요. 그래서 큰 아들이 남생이었는데 남생이 싸우다 불리하니까 당나라에 항복해버리면서 왕자의 난이 항상 그 북쪽 방어선 일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삶이 됐는데 그러고도 몇 년을 버티죠. 그러니까 신라가 남쪽에서 밀고 올라가서 이제 그 당나라와 연합하지 않았다면 그런 상태에서도 고구려가 멸망했냐라고 그러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의 제국으로 본다 그러면 고구려의 역사, 진짜 지금 우리가 알려진 역사만을 봐더라도 그렇게 짧은 시기는 아니고 결국은 어떤 제국의 멸망 시점에서 흔히 나오는 그런 원인들에 의해서 고구려가 멸망했다고 보는데 이제 멸망이 되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668년이었고 660년 이후에 그 결정타는 백제의 멸망이었어요. 사비성이 함락되고 이제 사실 신라가 당나라와 손잡고 고구려를 공격할 때 백제가 신라의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해줬죠. 그래서 이제 고구려와 백제가 동맹을 맺은 걸로 추정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660년에 사비성이 함락되고 한 1, 2년간의 부흥운동이 끝나면서 백제 지역은 완전히 이제 신라와 이제 당나라 땅이 돼버린 거고, 그러니까 신라는 당나라가 평양성을 공격할 때 이 발 맞춰서 안심하고 남쪽에서 이제 밀고 올라가는 양면, 그러니까 2차 대전이나 1차 대전 때 독일처럼 양면 전쟁을 해야 됐던 거였죠. 이제 요 시기가 지나면 좀 아까운 게 670년부터 지금의 티베트 있죠. 이 토번 군대가 엄청나게 성장을 해요. 그래서 당나라군이 사실 나당 전쟁 때 잘 싸우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역에 군대를 그러니까 당나라도 양면 전쟁을 해야 됐기 때문에 668년만 넘겼다면 사실은 고구려가 멸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이전에 전제 조건이 하나가 고구려가 백제와 신라를 멸망시켰다면 그 이전에
그러면 당나라나 수나라와의 전쟁을 할 때 배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됐잖아요. 오히려 백제와 신라 지역의 군대를 차출해서 공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당나라 할아버지가 와도 고구려는 멸망시키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만약에 고구려가 삼국 통일을 한 터닝 포인트가 정 작가님 어디를 보세요? 제가 또 기록을 찾았죠. 여러분을 위해서. 서기 481년, 그러니까 멸망 200년 전. 네, 왕이라는 명칭도 못 쓸 정도로 이제 자꾸 이제 했던 약간 불악. 그렇죠. 그때 신라본기 기록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고구려가 말갈과 함께 그 북쪽 변경을 쳐들어와서 호명 등 7개 성을 뺏고 미질부에 진군했다. 그리고 여기서 백제군과 가야군과 합세해서 막고 퇴각하는 고구려군을 리하에서 물리쳐서 1000여 명의 목을 베었다라는 기억이 나요. 여기 미질부가 어디냐면 포항에 있는 흥해군이에요. 흥해예요. 이게 여기서 첨성대까지 직선으로 그으면 32km 나와요. 저도 그런 상상을 할 때 그 포인트를 봅니다. 그게 결과론적으로 고구려가 가장 융성하게 되는 5세기 시기에 다 일어나는 이야기니까 네. 결국 그 통일이 만약 한다면 그 시기이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그 광개토대왕 때 아마 서라벌에 고구려군이 주둔했던 것 같아요. 네. 속국이었으니까 요때를 제외하고 고구려군이 신라의 핵심 지역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던 게 바로 요때였어요. 32km니까 지금으로도 치면은 뭐 걸어가도 이제 뭐 하루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고. 그렇죠. 맘먹으면 하루 정도. 그러니까 아마 동해안 7번국도 루트를 타고 내려오면서 몇 개의 성을 함락시키고 이제 포항까지 내려온 거였어요. 영일만까지 이제 내려오고 여기서 이제 신라군의 방어선에 막혀서 이제 퇴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때 신라군이 정보를 입수하지 못해서 고구려군의 남하를 몰랐다거나 방어선이 돌파됐거나 그러면 다음엔 서라벌이고요. 서라벌은 그 평양성이나 사비성이랑은 다르게 둘러싸는 성이 없었어요. 뭐 요새 시설이랄 만한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남쪽에 치우쳐 있기도 하고 그 지형이 그래서 월성이나 명활산성 같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한산성 같은 그런 성은 있었지만 쬐끄만한 한양을 전체로 둘러싼 그런 성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라벌을 장악하기는 저는 만약에 미질부 방어선을 고구려군 돌파했다면 서라벌까지 점령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었고 여기까지 내려왔던 건 당연히 고구려 입장에서는 서라벌을 직접 공격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장수왕 때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확실히 전성기 때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라를 그렇게 차지하게 되면 남은 건 이제 가해랑 백제뿐인데 이게 그 고구려가 사실 남하를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신라를 공격하면 백제가 뒤통수를 치고 백제를 공격하면 신라가 뒷다리 물고 뭐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게 한쪽을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리고 백제 입장에서 보면 방어선이 2배로 늘어난 거예요. 신라 쪽 방어선까지 없어진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야도 금방 무너질 거고. 아니라 옆까지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때 481년에 고구려가 서라벌을 함락했다면 백제의 이제 영토는 제가 보기에는 한 세대를 못 넘겼을 것 같아요. 가야 포함해서. 당연하죠. 가야 포함해서.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예상들을 하죠. 5세기 안쪽으로 고구려의 통일은 완성됐을 거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만약 그랬다면이니까 벌어지는 이야기는 굉장히 흥미롭죠. 그러면 이제 당나라와의 이제 갈등만 있는데 그때는 워낙 고구려가 대성할 때니까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우리 중국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는 상당히 이제 공통점이 있는 게 한반도가 예를 들어서 통일이 됐다 그러면 중국은 4분 오열되는 경우고 그 다음에 중국이 통일됐을 때는 우리가 또 어렵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었는데 만약에 고구려가 통일했다 자연스럽게 중국 대륙은 4분 오열되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장수왕 그리고 문제명 이후에 고구려 왕권이 결정적으로 약화돼요. 여러 가지 이제 기록이 정확히 남아 있지는 않지만 대신들이 관직을 내전을 벌이면 그냥 왕은 문을 닫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문 열고 이긴 사람 손들어주는 정도로까지 떨어지거든요. 그 이유를 이제 뭘로 보느냐인데 귀족의 힘이 강해졌던 이유를 이런 영토 확장 전쟁의 실패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계속 이제 뭐 왕권이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게 없는데 이때 만약에 신라를 점령하고 가야 백제까지 점령하면은 사실 그 고구려 왕실의 그 권위는 굉장히 높아지겠죠. 영토를 몇 배는 넓혔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뺏은 영토를 자기를 지지하는 자기 편을 들 수 있는 귀족들에게 봉지로 나눠주게 되면 왕권은 더 강화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고 제가 보기엔 그렇게 되면은 6세기, 7세기의 그 혼란기는 없고 연개소문 같은 사람도 등장하지 않을까. 연개소문 자체는 평가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자식 농사를 실패했던 건 확실한 거고요. 남세인 같은 경우가 이제 내분을 일으키면서 고구려를 망하게 했잖아요. 그 변수를 제외한다면 당나라군이 아무리 뭐 수나라군보다 잘 싸운다고 해도 평양성 와서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저는 거기서 조금 다른 의견인데 만약에 그런 뭐 연개소문 같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고구려 아닌 다른 제국이 건설되더라도 한반도의 통일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만주 지역과 이제 같은 생각은 지금 우리 머릿속에는 이제 고려 이후에 그 강이 경계선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압록강을 도망가 너무 울컥해서 얘기도 못 하겠어. 이 얘기를 겁나 쪼그라들었잖아요. 네,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학자들은 뭘로 보냐면 472년에 평양성으로 내려간 거. 그러니까 네, 이 결정은 근데 당시 고구려로서는 할 만한 결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압록강 유역에 있는 국내성보다 훨씬 넓고 따뜻하고 이제 수훈이 잘 유지됐던 지역이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668년에 고구려 멸망이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와 만주가 이때 단절됐다고 보거든요. 영토적인 문제를 떠나서 서로 남남이 돼버렸던 거죠. 멀죠. 네, 그런데 이 영토가 계속 유지했다면 요 동북삼성 지역에서 또 자리 잡았던 게 또 거란족, 여진족 이런 거란 여진족 중에 또 그 고구려 쪽하고 이렇게 유대 그렇죠. 관계라든가 뭐 형 동생하고 지낸 그렇죠. 그런 사이도 꽤 많아. 뭐 말갈족 이런 종족들이 독자적으로 생존을 못하고 고구려에 그냥 편입이 됐겠죠. 족장 당연히 이름이 고구려식인 경우가 그렇죠. 꽤 많았어요. 네. 그렇게 어떻게 돼서 보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흡수가 되겠죠. 그렇죠, 고구려인으로.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또한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고구려보다 어떻게 보면 국력이 조금은 약했다고 상대적으로 약했다고 네. 볼 수 있는 발해도 네. 북방 민족들이 복속이 됐던 걸 보면 그럼요. 고구려처럼 만약에 통일이 되고 융성했다? 권위 그럼- 있던 국가였다면 예, 네. 그러면 북방 민족들은 복속이 됐을 거고 그러면 결국은 거기서 융성했던 그런 역사들을 북방 민족의 역사들은 없지 않았을까? 그 사실 당나라 이후에 이제 5대 19 그다음에 이제 요나라, 금나라 같은 나라들이 다 거기서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그 민족들이 그 없어졌다면 사실 중국도 그 난리를 칠 일이 없고 중국의 그 난리가 우리한테 사실 여파가 미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아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없고 그럼 잘해봤자 이제 몽골인데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고려도 사실 완전히 복속시키지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만주 지역이 어떻게 문제가 될 수는 있었겠지만 뭐 몽골이 끝나고 나서는 그냥 다시 우리 영토로 뭐 왕조가 교체되더라도 우리 영토가 됐던 거. 중요한 거 하나는 조선이란 나라가 이렇게 문을 숭상하고 4대 정책을 했던 이유는 이제 체급 차이를 인정한 거죠. 중국이랑 뭘 해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예. 형님 잘 지내세요. 우리 좀 봐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잘 지낸 거였죠. 당시 조선의 입장으로서는 잘한 선택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덕분에 200년 동안 평화가 찾아왔으니까. 예, 그런데 만주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다면 사실 고구려의 군사력이 그대로 유지됐을 테고 더 중요한 건 상무적인 기풍이 남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조선이 부세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력을 다 포기하고 그냥 이제 성리하게 빠져들지 않고 상무적인 기풍이 남아 있어서 고구려 무사들처럼 이제 그 밥 먹고 나가서 활 쏴서 호랑이 잡고 예. 도끼 던져서 멧돼지 잡고 이런 국가가 기풍이 유지됐다면 사실 뭐 조선이 가지고 있었던 군사력이 유약한 약체, 이미지라서 예, 그게 이런 게 사라졌겠죠. 개인적으로 고구려가 계속 유지됐다면 임진왜란 일어났을까요? 임진왜란이 일어나도 그냥 남쪽의 반란 정도로 끝났겠죠. 그냥 왜란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임진왜란이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전쟁의 명칭과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남쪽에 임진년에 일어난 왜구들의 난인데 그렇게 치기에 너무 큰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상북 전쟁이 돼버렸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쳐들어오는 거는 못 말리지만 뭐 그래봤자 남쪽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게 만주 지역에서 양성해놓은 기병대가 있었다면 사실 뭐 전투가 벌어져도 뭐 40일 만에 막 한양이 함락되고 이럴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하긴 만주 지역에 있었으면은 아무래도 마찰이 있다 보니까 계속 거기서 그렇죠. 전투가 있었을 거고 그러면 실전 경험이 많은 인원들이 실질적으로 투입이 되고 그렇죠. 그렇게 그리고 된다면.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임진왜란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밀렸던 거는 지상 전투에서만 그렇죠. 밀렸지. 다른 조선시대 건 밀리지 당시에도 않았잖아요. 보면 그 국경 지역에서 실전 쌓았던 병력들이 내려가지고 예. 싸운 경우도 많고. 그렇죠. 사실 그리고- 이순신의 경력도 그쪽에서 시작한 거니까. 아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 왜군이 반을 나눠서 2군이라고 치면은 네, 네. 그 반대쪽 군대들이 함경도에 가가지고 완전히 묵사발이 났잖아요. 그 임진왜란이 초창기 때 명나라에 도와달라고 이제 오는 보냈을 때 명나라에서 의심했어요. 아니 조선은 고구려 후예인데 고구려가 막 우리 대수나라 제국도 미겨내고 당나라도 겨우 이긴 나라인데 눈에 화살도 맞췄는데. 근데 이상하게 뭐 30일 만에 한양이 함락돼? 이거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그치. 라고 처음에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었어요. 나중에 이제 보고 그게 아니니까 아이 큰일 났다 싶어서 이제 구원군이랑 이제 군자금 보내주기 시작했는데 만주 지역이 유지돼서 상무적인 중요한 거죠. 상무적인 기풍이 유지됐다면 토요토미 히데요시 아니라 토요토미 히데요시 할아버지가 와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뭐 조총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사실 나중에 명나라군 와서 이렇게 뭐 기병대로 충분히 군의 물리쳤으니까. 규모 자체도 상당히 컸겠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 상비군 규모도 좀 달랐을 거고. 그럼 네. 만약에 그런 상태로 네. 근현대까지 아, 네네.
이어져서 영토가 이어진다면 네네. 서양에서는 산업혁명도 있었고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었고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연 그 상황에서는 어땠을까? 그러니까 한말을 기준으로 치면 근대화가 뭐 영토가 넓다고 근대화의 개혁 개방이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실패했다는 걸 감안하게 되면 조선의 이제 영역, 그러니까 임진강과 두만강까지는 일본이 어떻게 손을 댈지 모르겠지만 그 북쪽은 손을 못 대죠. 왜냐면 이제 러시아가 가만히 있진 않았을 테니까. 물론 러일 전쟁이라는 게 벌어져서 이겼겠지만 당시 만주 지역을 우리가 장악해서 우리가 러시아 편을 들었다면 일본이 아무리 전력을 다해도 뭐 해전에서 이긴다고 해도 뭐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었을 테니까 제가 보기에는 분할이 그때 일어났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이 한참 대치했을 때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일본이 야 조선은 우리가 가져갈게. 만주는 니네가 가져가라. 라고 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만주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반도 북부는 완충으로 놔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과 직접 이제 국경선을 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본이 그때 러시아가 얘기했던 게 뭐 39도선, 40도선 이때 얘기가 그때 처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게 현실화되지 않았을까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한 번 더 만주가 하나의 영역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광복이 되더라도 그 영역이 하나로 다 돌아오겠죠. 예, 그리고 38선이나 군사 분계선을 긋는 문제도 좀 애매해질 거고 설사 긋는다고 해도 더 위쪽에 그렇죠. 한참 그다음에 또 이 국공내전이랑 또 연결을 해야 되는데 국공내전에서 사실 공산당이 이제 마지막으로 도망쳐서 버틴 지역이 만주 지역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소련군이 넘겨준 무기 가지고 다시 반격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대장정이 거기까지 그렇죠. 간 거죠. 근데 그게 없었으면은 사실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이 힘을 쓸 수 있는 여력도 좀 줄어들죠. 네, 그래서 저는 국공내전의 전쟁 여파도 바뀌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중국의 자유 민주주의 나 최소한 우리가 지금 갈라진 것처럼 이제 북쪽은 공산화된 국가, 남쪽은 뭐 장제스가 사실 뭐 장제스도 대만으로 국부천대에서 이후에 했던 걸 보면 민주주의랑 거리가 먼 인물이죠. 그렇죠. 네, 자기 아들 때까지 계엄령을 유지하면서 물려줬으니까. 유명한 학살 사건도 일으키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이념을 세운 국가라는 거를 떠나서 고구려를 중심으로 삼국이 통일됐고 그 왕씨는 바뀌었을지언정 계속 그렇죠. 그 제국을 유지했다면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영토 지금 상상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게 중국의 동북 삼성을 다 가져갔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하버롭스크주나 그렇죠. 그 연해주 정도를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만 되면 이게 엄청난 대국이거든요. 그 영토로 볼 때는. 그런 어마어마한 대국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본적인 힘이라는 거는 우리가 상상을 좀 더 넓게 펼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나름 자원도 풍부하고 철이랑 석유도. 그렇죠. 자원이 그렇죠. 또 중요하죠. 그런 시점에서 그 당시 일본 제국이 중국도 그렇죠. 그렇게 절반도 못 먹었죠. 그런 정거한 상황에서 고구려를 위시한 그 중심으로 통일된 한반도와 그 북방을 지역 만주 지역을 전체 아우르는 그 지역에 있는 국가를 상대로 정복 전쟁에 성공했을까?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역사의 만약은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제 만주 지역과 우리나라가 이제 한반도가 하나의 영토로 남아 있었다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성리학적인 소양들 물론 가지고 있었겠죠. 뭐 그렇지만 그거 외에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상무적인 기풍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계속 총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띄엄띄엄 떨어진 지역에서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해서 홈 디펜스를 하기 위해서 무기를 포기하지 않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그런 넓어진 국경선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력을 유지하고 실전 경험이 충분해지고 그랬다면 조선이 겪었던 수모의 상당수는 안 겪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생각의 바다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저 96년도에 제대하고 홍콩 갔을 때 해외를 사실 어릴 때 말고 처음 나가봤는데 눈이 트인다 그러나? 그러니까 우물안이었구나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죠. 그리고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섬나라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북쪽이 막혀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그런 그 정신 세계가 좀 넓어지거나 좀 광활해지거나 개척 정신이 넓어지거나 생각이 넓어지는 부분을 못했던 게 좀 아쉽죠. 그 지정학적으로도 괜찮아서 유럽으로 뭔가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철도 같은 것도 연결돼 있을 이미 연결돼 있겠죠. 그런 상황. 네. 아마 나라 이름 자체도 영문 나라 이름이 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진작에 아마 시베리아 횡단철도랑 연결이 돼서 시베리아 횡단철도 타고 이제 여행 가는 게 이제 일상이 됐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원들을 이용해서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전을 할 수도 있을 거고. 특히 이제 뭐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이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그런 소리 자체를 안 할 것 같은데. 네, 그런 소리 인구 자체도 1억 이상이 될 테니까 2억 가까이 되겠죠. 그렇죠. 전 그거보다도 그것도 굉장히 큰 국력이죠. 예, 그거보다 그런 어떤 행복한 상상을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도 중국은 자기네 말을 대변하는 언론에다가 대놓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너네들 제2 우크라이나가
될 거냐. 이거 엄청난 협박이거든요. 물론 거기에 우리가 뭐 이런 방구 뭐 이야기도 않고 대응 자체를 안 합니다만은 그런 협박 자체가 통하지 않는 강대국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중국 자체는 이 한반도가 통일이 됐을 때는 중국은 항상 분열됐을 거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좀 더 크고요. 만약에 고구려 땅이 유지가 돼 있다면 저는 중국은 지금 좀 엄청 갈라져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죠. 동북공정이라는 것 자체가 고구려는 중국의 역사다. 네, 이게 그러니까. 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야. 약간 어떻게 보면 당나라는 지방의 반란군이랑 싸우다가 눈알이 뽑힌 거네요. 당나라 그 황제는. 네. 거기다 아유, 강에 쓸려 네. 내려가고 살수대처.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코너는 만약에라는 걸 가지고 재밌게 얘기하는 거고 뭐 실제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확실한 거는 이때 한번 잃어버리고 나서는 이제 다시는 못 찾은 거잖아요. 1400년 넘게 1400년 그렇죠. 가까이. 그러니까는 이게 땅을 잃는다는 게 어떤 건지 저는 에휴. 이제 그 역사를 보면 충분히 이해를 해서 뭐 사람들이 뭐 야, 독도 조그만 땅 하나 가지고 그냥 일본이 줘버리고 그냥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는 얘기들 들을 때마다 저 이 생각들 해요. 한번 양보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멈추는 건 없거든요.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영토를 잃는 게 단순히 땅을 잃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꿈을 잃어버리는 그런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쟁 기념관을 가보시면은 한반도 역사에 가장 확장됐었던 그렇죠. 영토를 굉장히 크게 이제 조각으로 해서 네네. 그려놓는데 정말로 가보시면 웅장합니다. 지금의 뭐 랴오강, 흑룡강이라고 그러죠. 거기부터 해가지고 랴오강에서 흑룡강 이렇게 숭화강이라고 그러죠. 그 강을 이렇게 경계로 해가지고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거대한 영토만 가지고 있더라도 이런 행복한 상상을 그렇죠. 할 수가 있고 지금 주제를 이렇게 던져주셔서 잠시나마 행복한 네.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저는 다른 생각인데 사투리가 얼마나 많을까. 진짜. 그리고 제주도와 그 밑에 위에 요동 쪽이랑 네, 얼마나 말이 안 통할까. 아예 통역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야 진짜. 그렇습니다. 터키는 옛 오스만 제국의 네네. 어떤 광활한 영토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다른 많은 나라도 그 이전에 어떤 그렇죠. 자기들의 고토를 생각할 텐데 로마. 우리도 마음속에는 그런 고토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에 와서는 그런 영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힘을 기를 수 있는 현 시점에서는 우리의 힘을 기를 수 있는 국방 종론이 더더욱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만약에 전쟁사 시리즈 이번에는 전쟁사라기보다는 완전히 역사가 뒤바뀌어서 네. 고구려가 삼국 통일이 됐다면 하는 것을 갖고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정말 행복했습니다. 네. 정 작가님한테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찾아뵐 걸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